국토 면적 36,000평방킬로미터, 인구 2천만의 작은 섬나라. 우리 면적의 3분의 1, 인구는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중화민국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력은 우리의 절반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 경쟁력 있기로 소문난 중화민국 제품들이 전시되고 외국 바이어들과의 거래가 활발한 곳이다. 흔히 중화민국을 두고 중소기업의 대국이라고들 한다. 사실 중화민국은 완구에서부터 가전제품,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다. 뚜렷한 광물 자원 하나 없는 자원 빈국에서 오늘과 같은 급성장을 이룬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 있는 제품들은 모두 우리가 생산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95% 이상이 중소기업의 제품들이죠. 대부분이 중소기업 제품이군요. 그런데 대만이 이와 같이 그 중소기업이 강한 그런 그 중요한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就是那么这台湾中小企业这么强啊，那么这样发展的这个动力是在哪里？ 它有两个原动力。 크게 두 가지 원동력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직업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품들은 품질이 좋아서 해외 업체들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투자하길 주저하지 않고 또 우린 그걸 토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원동력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정부의 안정된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의 나라가 된 비결.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었던 대답은 우수한 기능 인력과 안정된 정책이었다. 국민소득 9,000불에 달하는 중화민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그 비결은 한마디로 공업교육의 성공에 있음을 누구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다. 중화민국은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1인 1기를 목표로 기술 중심의 교육이 행해진다. 전기의 원리에 관해 배우는 기술 시간이다. 기술 과목 담당의 여교사.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사범대학에서 기술교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중화민국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실제적이고 흥미있는 기술의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선생님 그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 재미있게 내용을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실습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그들 자신이 뭔가를 조작하고 직접 만들어 본다는데 흥미를 갖지요. 우린 학생들에게 실습 시간이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인식시켜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일상생활에, 다시 말해 가정에서 직접 그 기술을 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학교 실습의 생활화.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술과 더욱 친근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직업의 세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된다. 중화민국의 아이들은 손과 머리를 동등하게 함께 사용한다는 순회 병용의 가르침 속에서 자란다. 이미 중학교에서부터 공학 과목의 비중을 두고 다양한 기술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재능에 맞는 상급 학교를 선택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하고 또 그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일. 그것은
일주일에 1시간씩 정규 과목으로 배정된 진로 지도 시간과 그 외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술 및 직업계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 속에서 학생들은 강요가 아닌 자신의 선택에 의해 대다수가 기술 및 직업계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심리 테스트나 각 과목 성적 테스트를 포함하는 일종의 적성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적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밖에 부모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일반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실업계 또는 5년제 전문 학교로 갈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각종 상급 학교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신의 능력을 잘 알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는 학생들과 자주 상담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능력에 부합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학교에서부터 철저한 진로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적성에 맞으면 기술 및 직업 계통의 학교를 선택한다. 설령 성적 부진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라 해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중학교까지의 의무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경우 인문고등학교로 진학하고 기술 및 직업 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은 성적과 희망에 따라 실업고등학교와 5년제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 이때 기술 및 직업교육 분야로의 진학률은 약 70%를 차지한다. 중화민국 정부는 기술 입국을 목표로 1968년 교육부 안에 따로 직업기술교육국을 설치했다. 대통령께서는 그 교육이 어떻게 이 산업 발전을 그 뒷받침해서 오늘날 중화민국 이와 같은 그 산업 발전,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95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국민소득은 겨우 100달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9,000달러에 달하죠. 한마디로 이것은 기술 및 직업교육의 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50년대엔 인문계와 실업계의 학생 비율이 인문계가 7, 실업계가 3이었죠.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인문교육체제이고 또 하나는 기술 및 직업교육체제입니다.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때의 상황에 맞춰 교육체제를 조정해 왔습니다. 60년대 농업 위주였던 교육을 70년대엔 상업 위주로 그리고 80년대엔 공업 위주의 교육으로 조정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 비율은 거꾸로 실업계가 7이고 인문계가 3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문 중심에서 기술 및 직업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걸린 20년이라는 긴 시간. 어쩌면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짧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륙에서 대만으로 처음 이주했을 무렵 비좁은 국토에서 농업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업사회로 가기 위한 정부의 개혁이 단행된다. 정부는 공업사회에 알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60년대 초반 7대 3이던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을 80년대 초반엔 거꾸로 3대 7로 역전시킨다. 산업의 발전 단계에 맞춘 공업교육으로의 전환. 그것은 근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산업의 변화에
탄력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從60年代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직업학교를 늘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시 국가의 정책이 공업사회로 전환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 증설된 직업학교 중에 절반 이상이 공업학교였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전통적인 인문교육을 선호했고 대다수가 대학으로 진학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부모들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데 주력한 결과 많은 부모들이 직업교육에 대해 인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인문학교의 설립은 허가를 해주지 않고 실업계 학교만 허가를 해줌으로써 실업학교가 대폭 증설됐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는 학생들 대다수가 실업계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현재 중화민국의 공업고등학교는 모두 214개로 1961년과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곳 다안공업고등학교는 처음 설립 당시에는 기계와 전기 그리고 상업 단 3개의 학과로 초급 수준의 공업교육을 담당했다. 그러나 차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 수리나 전자공학 분야를 포함한 11개 학과에 57개 반으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 지원이 바탕이 된다. 이 학교의 경우 1년간 학생의 납부액은 평균 18만 원인데 비해 정부 예산에서 이들이 쓰는 돈은 124만 원으로 사실상 모든 경비를 교육비에서 충당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공고 3년 동안 그 학습이 재미있고 본인의 적성에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你是不是这个在进这个高工3年做功课以后啊，你觉得是不是很满意？对，很满意。 예. 중학교 3학년 때에 공업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 본인이 희망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권유했습니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추천했습니까? 你进这个高中的时候啊，这个是你选择的吗？还是这个父母选择的，还是学生推荐的？自己有兴趣。 본인이 흥미가 있어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했군요. 예,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찬성하셨어요? 那么就是说你的父母也是很赞成的吗？ 현재 타이페이에 있는 공업학교들은 전국적으로 볼 때 비교적 좋은 학교들입니다. 특히나 대안공고는 그 중에서도 우수한 학교죠. 따라서 극소수의 실패자, 다시 말해 인문계 학교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공고에 진학한 학생들을 빼고는 모두가 일지망으로 입학한 경우죠. 그래서 대부분 이 학교의 교과 과정이나 졸업 후의 취업 혹은 진학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우리 학교가 일지망이었다는 자부심 때문에 학교에 대해 아주 만족하는 편입니다. 기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 이것은 초중등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촉과 철저한 진로 지도를 통해 얻어진 결과다. 선생님이 선생님 직함에 나와 있는 대로 산학협동 주임의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본교에서는 산학협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산학협동은
공장과 학교의 협조 체제로 우리가 공장을 대신해서 기술자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시행 방법은 3개월은 학교에서 또 3개월은 공장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매 3개월마다 2곳의 학생을 교환하는 식입니다. 우린 이 방법을 윤번식 산학협동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되면 공장 측에선 견습했던 학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또 이들이 계속 남아서 훌륭한 기능인이 되고 더 나아가 공장의 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는 기업 측에서 보면은 기층 기능인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능인 출신의 간부를 훈련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와 공장 그리고 학생 3자 합의를 통한 협조 체제가 저희가 시행하는 산학협동 방식입니다. 우수한 기능인의 양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학교와 산업체 간의 역할 분담, 그것이 곧 산학협동이다. 주식회사 밍동공업은 인근의 다안공업고등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밍동공업은 특수모터와 감속기 등을 만드는 금속 가공 공장으로 기능인 출신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다. 다안공업고등학교와 밍동공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산학협동은 대개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가지는 학교와 산업체를 3개월씩 번갈아가며 학습하는 이른바 윤번식 산학협동이다. 공장에서 50명의 실습생을 원할 경우 학교에서는 100명을 모집해서 나머지 50명은 학교에서 이론 과정을 가르치고 3개월 후 공장의 실습생과 교환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파견한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으면서 아예 공장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학생은 그 산학협동 과정에서 공부하는 이점이 개인의 그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以我个人来讲的话，这建教合作班嘛，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진학에 대한 압박은 강하고 또 경쟁이 격렬한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산학협동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학협동반은 학습 외에도 많은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한 발 앞서 사회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1년 반 동안의 실습을 경험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보다 쉽게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수업과 실습을 공장 안에서 받는 학생들을 위해 휴게실과 체육관 그리고 기숙사가 마련돼 있다. 이러한 산학협동을 통해서 회사는 예비 기능인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인력난에 대한 예방책을 세울 수 있다. 학생들 역시 매달 4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실습했던 곳에 취업이 보장된다는 이점도 따른다. 중화민국 중소기업에서는 공업고등학교 출신의 간부 사원을 흔히 볼 수 있다. 위출롱 씨, 그 역시 다안공업고등학교 출신으로 현재 공장장이며 동시에 민동공업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기도 하다. 우리들 세 사람은 이전에 동원정기라는 곳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산학협동반에 참가했었죠. 그 결과로 지금의 우리가 배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 성과를 사회에 환원해 후배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산학협동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학협동의 장점이라면은 일반 사회의 높은 이직률에 비해 우리는 학교와 협조해서
일정한 실습생과 직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위해 기술 인력을 배양할 수도 있죠. 현재 사회에서는 많은 기술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산학협동을 하지 않는 학교 출신들은 이론만 알지 실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학교와 힘을 합쳐 기술 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회사의 이익인 동시에 더 나아가 사회에도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미래 사원에 대한 투자,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능인과 기술 인력이 배출되고 이들은 결국 중화민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중화민국 교육의 특징은 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장기적인 인력 수급 정책을 세우고 이에 대해 교육 내용을 조화시킨다는 것이다. 중화민국이 중진국으로 발돋움하던 70년대 초반, 정부는 중간 단계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전문대학을 육성한다. 그 결과 1962년 불과 11개였던 전문대학은 10년 후인 72년 76개교로 증가된다. 이러한 전문대학의 활성화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학의 통로를 열어준 것이기도 하다. 전문대학은 각자의 현장 경험에 따라 교육기간에 차등을 둔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2년간만 공부하면 된다. 하지만 인문계 출신의 경우 3년의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한다. 그 밖에 일부 우수한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곧바로 갈 수 있는 흔히 오전이라 불리는 5년제 전문대학 과정도 있다. 본대학교 졸업생의 취업과 그 진학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평균 2-3곳에 취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기술대학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산학협동의 장점과 이점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산학협동의 가장 좋은 점은 여러 기관에서 위탁한 직원들의 기술적인 자질을 향상시켜서 국가공업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 합작 대상을 더욱 늘려갈 예정입니다. 전문대학의 산학협동은 기업체의 직원들을 위탁받아 그들의 자질 향상, 다시 말해 중간 단계의 기술 인력으로 끌어올리는 교육이다. 또한 그들에게 중간 간부로서의 자질을 키워주기도 한다. 따라서 나이 많은 성인 학생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늦게 대학에 진학하신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원래 공산품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기술과 이론상의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학했습니다. 야간 과정에서 공부하는 동안 회사에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승진이나 그 어떤 혜택에 도움이 되나요?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성적이 그다지 안 좋더라도 장학금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졸업 후엔 승진의 기회도 열어주어서 공부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죠.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재 중화민국의 직장인들은 야간 강좌 등을 이용해 한 단계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추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직원 수 1,200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시릉전자. 비록 설립된 지 13년밖에 안 됐지만 2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로 중화민국 통신업계의 절반 이상을 점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고유 브랜드 킹텔로 9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제품 경쟁력이 뛰어난 회사에서 과연 전문대 출신들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일단 간부 사원으로의 진출 현황을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 회사 직원 중에 55%는 고졸 출신이고 25%가 전문대 출신, 그리고 그 나머지 20%는 대학원과 대학 출신입니다.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직원들과 간부들이 공업전문대학 출신이고 여기 이 사람도 공업전문대 전작과 출신으로 우리 회사 지배인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그 기능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기획 어떻게 부여되고 있고 이들의 교육기획 부여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직원들이 진학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회사에서 우수한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기관이나 기타 학교 등에 추천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월급은 지급을 하죠. 그다음 한 가지는 직원 스스로가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에 나가 교육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시험 기간이나 수업 시간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또 장학 제도를 통해 학업 성적이 좋으면은 학비를 보조해 주기도 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계속 교육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승진의 기회도 폭넓게 열어놓고 있다.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현재는 엔지니어 주임으로 일합니다. 이 회사에서 어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는지, 그리고 교육받는 동안 회사가 어떤 지원을 해주셨는가요? 입사한 후에 프랑스로 가서 제 담당 분야의 기술을 연수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여러 업무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때의 모든 경비는 물론 회사에서 대주었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뒤에 그 승진이나 임금이나 어떤 혜택이 있으셨는지? 연수 받기 전엔 보조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연수가 끝난 후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엔 엔지니어 주임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은 실무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운 이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이거든요. 따라서 처음 얼마 동안은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하지 당장에 설계를 시킨다거나 특정한 부서로 보내진 않습니다. 그 밖에 직원들에 대한 연수 활동은 회사 외부에서도 하지만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관련 분야 실무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간부 사원의 70% 이상이 전문대 출신 기술자들로 구성된 시릉전자. 이들은 국제 경쟁 시대에 가장 확실한 투자인 기술 인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公司的预测人力政策的年龄
以及在工资生产力的研究这项的分析。那么我们在人力政策所谓人力政策 중화민국 정부는 1966년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안에 인력기획처를 설치했다. 산업의 발전 단계에 맞춰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세우고 보다 원활한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함이다. 기술 인력의 양성 공급과 관련하여서 중화민국 교육제도의 그 장점과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교육제도의 특징을 들자면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절대 비현실적인 이상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층 기능인을 필요로 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대학을 늘려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려 한다면 오히려 고급 인력의 실업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에서 전문대로 또 기술대학 순으로 발전시켜 나갔죠. 또 하나의 특징은 교육부와 경제부처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경제부처인 우리가 공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부에 요청하면 교육부에서는 그 부분의 인력을 확보해 주죠.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던 70년대 초반에는 그에 맞추어서 공업 전문 대학을 늘렸고 또 74년엔 그보다 한 단계 높여서 석박사 과정까지 있는 기술대학교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중화민국의 기술 및 직업교육 제도 하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국립대만공업기술대학. 점차 기술 집약적인 첨단 산업으로의 변화에 따라 보다 고급 기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1974년 중화민국 유일의 종합기술대학을 세운 것이다. 대만공업기술대학은 영국의 폴리테크닉을 국내 상황에 맞게 개선한 것이므로 강의 방법이나 학교 운영면에서 볼 때 폴리테크닉과 유사한 점이 많다. 전체 학생 수 4,800명. 현재 이들 대부분은 전문대 출신들로 기술과 관련된 각 분야의 산업체 직원이다. 각자 편리한 시간을 이용해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필요로 하는 기술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지금 학생 몇 살이나 되셨습니까? 现今的是几岁呢？我今年 27입니다. 그럼 이 학교 들어오기 전에 뭐 직장 경험이 있으신가요? 你进这个学校以前有没有在哪个企业工作过？哪个工厂？ 2년간의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 그 공부하시게 된 특별한 그 동기라도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여기 학교에 와서 공부하시게 되셨는지? 你到这个进这个学校有什么大的有什么动机？ 最主要是说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提升一下自己的水准。 그 나이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하는데 더 어려움이나 이런 애로사항은 없어요? 你觉得现在你的年纪是不是大一点？年纪大的关系有没有跟别的学生比较起来的有没有什么一个觉得困难？ 전혀 없습니다. 딴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제 나이는 결코 많은 게 아니고 또 체력도 아주 좋으니까요. 우리 대만 기술학원에서 얻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대학의 3, 4학년 과정이 별도로 있고 또 1학년부터 4학년 과정이 별도로 있고 석사, 박사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별도의 과정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기능인들이 이와 같은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자료 예컨대 공업 그 기술과를 보니까 지원한 사람이 319명, 2년제 그 전문대학을 나와서 지망한 사람이 319명, 28명이 합격해서 합격률은 0.09%, 또 3년제 전과학교 졸업한 사람, 5년제 전과학교 졸업한 사람이 각각 굉장히 지원율이 높군요. 전부 실업계 학교 출신자끼리만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본 대학이 일반 그런 다른 대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대개가 전문대학 출신이거나 실업고등학교 출신이므로 실제 경험에 비해 이론 지식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지도할 때 실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론적인 원리들을 병행하죠. 또한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자신의 전문 연구가 있어야 하고 그 연구는 처음 구상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학생 혼자서 처리해야 합니다. 대만 공업기술대학에는 석박사 과정이 있다. 그러나 석박사 과정 역시 산업체의 근무와 이곳의 연구 과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장 페이원. 그는 현재 박사 과정 중에 있다. 원칙상 저는 파트타임 학생입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것들은 회사에서 응용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공부를 마친 후에 회사에 돌아가서도 같은 분야의 기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배운 것을 모두 환원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업적에 따라 승진 기회도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대만 공업기술대학에서는 기업들의 기술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기술 합작처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대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자신들의 기술 문제를 맡기게 된다.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연구,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기업은 자신들의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학은 재정적인 도움과 함께 보다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만 공업기술대학은 산업체의 필요에 따라 고급 기술 인력을 키워낸다는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는 첨단 산업에 발맞춰 이와 같은 기술대학을 앞으로 3개나 증설할 예정이다. 일종의 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타이칸. 현재 개발 중인 것은 댐에서 물을 방류할 때 사용되는 컴퓨터 자동 경보 장치다. 이 회사의 주요 업무는 보다 효율적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각종 자동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대만 공업기술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 과정에 있는 장 페이원. 회사에 출근한 그는 대학에서 연구 중인 내용을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볼 기회를 갖는다.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는 대북시로부터 댐의 수위를 조절하는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 공정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대단히 중요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공업기술대학에 직원을 보내기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대학에 다니는 장페이원 씨가 거기서 배운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지요. 그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직원들의 계속 교육덕을 톡톡히 본 셈이지요. 앞으로도 사원연수 교육에 계속 투자할 생각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작년에 직원 연수를 위해 쓴 비용은 약 750만 원 정도고 올해 예산은 8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회사 내에서의 연수 교육과 외부 교육이 포함된 겁니다. 작년엔 75명이 외부 교육에 참가해서 평균 사흘씩 교육을 받았죠.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한 직원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날엔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월급은 제대로 다 지급합니다. 급여를 제한다거나 그 밖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모토가 인재는 회사의 가장 큰 자원이다 라는 것이니까요. 계속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자질 향상, 그것은 곧 기업 경쟁력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전에 6개월이 걸리던 공정이 4개월로 단축될 경우 이로 인한 기업의 이윤은 기술 인력에 대한 투자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 인력에 대한 꾸준한 투자, 이것은 이미 중화민국의 기업들에게는 경영의 철칙처럼 뿌리박혀 있다. 중화민국은 80년대 들어 첨단 산업에 주력하기 시작한다. 하이테크 시대에 더 이상 저임의 노동 인력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첨단 시대는 우수한 기술 인력만 확보되면 일단 상당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첨단 시대의 고급 기술 인력의 확보. 중화민국 정부는 이번에도 그 해결책을 공업교육에서 찾는다. 그들은 이미 6개년 계획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 개뿐인 공업기술대학을 차츰 늘리고 지난 80년에 조성된 과학기술공업단지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작년부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과 생산고가 2차 산업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치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7대 3으로 돼 있는 실업계와 인문계의 비율을 소폭 조정해서 6대 4 정도로 만들 생각입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공업교육에서도 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종합기술대학을 증설할 예정이고 그 밖에 모든 기술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인력 정책은 작년에 통과된 산업 격상을 위한 추진 조건이라는 계획을 뒷받침해주는 인력 수급 계획이죠. 중화민국 정부는 이미 뿌리내린 공업교육을 토대로 현재 취약한 대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이미 6개년 계획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기술 중심 교육인 7대 3의 비율을 인문 교육을 4로 늘려 6대 4로 조정할 계획인 것이다. 해마다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가는 중소기업의 나라 중화민국. 하지만 이들의 인력 양성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른다. 분명 중화민국은 중소기업의 나라였고 중소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 세력은 산업 발전에 따라 단계별로 양성된 기능인들이었다. 선비를 우대하는 육아 사상에 젖어있던 중화민국이 오늘과 같이 중소기업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하여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공업교육을 교육의 중심에 놓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라, 바로 그 속에 무역수지 흑자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